내 옷가락지 내놔라, 이 천한 도둑놈아. 내 놈이 어제 우리 집 담벼락을 기웃거릴 때부터 내 진작 알아봤다. 새하얀 눈이 덮인 마을 광장, 칠복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방금 전까지 휘둘러진 몽둥이질에 온몸은 피떡이 되어 가물거렸지요. 이름은 칠복이라 하여 복이 넘칠 줄 알았건만 밥 한술 얻어먹으려던 총각의 운명은 어찌하여 이토록 처참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실하게 머슴살이하던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마을의 대역죄인이 되고 급기야 멍석에 말려 산속에 버려지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탐욕과 새 여인의 빗나간 욕망이 만들어낸 기막힌 덫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칠복이가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꾀를 내어 이 무서운 과부들의 콧대를 꺾고 제 팔자를 고쳤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탐정 실화극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아득한 옛적 산자락 아래 바람도 쉬어간다는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 불리는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복이 7가지나 넝쿨째 굴러들어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박복한 팔자였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고아가 되었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었으니 그 고생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칠복이는 인물로 치자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훤칠한 기고를 가졌건만 그놈의 가난이 죄라고 입고 있는 옷은 사방이 기워진 누더기요, 발에 걸친 것은 다 해진 집신 한 짝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모시던 주인집이 가세가 기울어 더 이상 머슴을 둘 형편이 못 되자 칠복이는 등 떠밀리듯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고갯마루를 넘으며 칠복이는 하늘을 원망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구 내 팔자야. 남들은 등 따습고 배부른 정월 초승인데 나는 어찌하여 눈 덮인 산길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한참을 걷다 보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끝자락에는 아주 유별난 집이 세 채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일컬어 과부 3인방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들에는 성격이 불덩이 같고 개성이 뚜렷한 과부 셋이 살고 있었지요. 첫째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귀신도 울고 갈 욕심쟁이 박과부요. 둘째는 콧대가 남산만큼 높아 마을 장정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도도한 이 과부였으며 마지막 셋째는 사람을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까칠한 최과부였습니다. 칠복이가 그 집 담벼락을 지날 때였습니다. 담 너머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부치는 냄새가 코끝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칠복이의 뱃속에서는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지요. 견디다 못한 칠복이가 용기를 내어 박 과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이 아니라 어디서 천한 떠돌이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 당장 물러가지 못해 하는 서슬 퍼런 호통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무안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물러나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칠복이의 가슴 속에서는 오기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누더기를 걸친 거렁뱅이 신세이나 이분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반드시 녹여보리라. 칠복이에게는 재산은 없어도 남들에게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번뜩이는 재치와 비단결 같은 말솜씨였습니다. 칠복이는 길가에 버려진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마당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눈 쓰는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지며 기막힌 재치로 과부 셋을 사로잡을 칠복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비로소 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방눈이 소복하게 쌓인 과부촌의 아침은 차디찬 공기만큼이나 매정했습니다. 이름만 복스러운 칠복이는 전날 밤부터 쫄쫄 굶은 배를 움켜쥐고 박 과분의 집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여 정성이라도 보이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손마디가 새하얗게 질리도록 마당을 쓸고 또 쓸었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눈길이 아니라 서슬 퍼런 꾸지람 뿐이었습니다. 마침 박 과부와 이 과부, 최 과부 세 사람이 박 과분의 사랑방에 모여 앉아 기름진 부침개와 잘 익은 김치찜을 차려놓고 점심을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는 담장을 넘어 칠복이의 코끝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 입안에는 군침이 가득 고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칠복이는 염치불고하고 조심스레 방문 앞까지 다가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지매들 비천한 떠돌이가 염치 없지만 배가 너무 고파 정신이 아득합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한 술만 나누어 주시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박 과부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아침부터 마당을 쓸기에 기특하다 싶었더니 결국 밥술이나 구걸하려는 수작이었더냐? 내 평생 공짜로 남 주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다. 옆에 있던 이 과부도 지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사지 멀쩡한 청년이 어디서 빌어먹을 생각만 하는고. 우리 같은 과부들만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얼쩡거리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옴붙겠으니 당장 물러가거라. 최 과부는 한술 더 떠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복이를 훑어보더니 저놈 눈매를 보니 밥만 먹여보내면 밤중에 담을 넘을 놈이다. 얘들아, 몽둥이 가져와서 저 거지를 당장 쫓아내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칠복이는 차가운 눈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머슴살이하며 온갖 서름을 다 겪어봤지만 이토록 비참하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적은 처음이었지요. 뱃속의 허기보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과부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며 비웃음 섞인 소리로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밥상을 탐내?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고 싶었던 소박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 무정한 과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털고 일어나 길가에 버려진 썩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고픔에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으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돈 있고 도도하다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느냐.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떠돌이 머슴이나 너희 새 여편네의 그 잘난 콧대를 반드시 꺾어주마.
칠복이는 무작정 마을을 떠나는 대신 그 집 담벼락 너머 숲속 동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첫 번째 커다란 시련이 그를 덮쳤지만 이것은 훗날 그가 부릴 기상천외한 꾀의 밑거름이 되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동굴 속에서 마른 나뭇잎을 덮고 누워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그 집 대문을 다시 열게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굴 속에서 찬 서리를 맞으며 밤을 지샌 칠복이는 아침 일찍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비록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그저 포기하고 떠나기에는 억울함이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박 과부네 집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과부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와 동네가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보물, 그 귀한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어떤 놈이 내 방에 손을 댄 거야. 박 과부의 비명에 이 과부와 최 과부도 놀라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새 과부는 머리를 맞대고 어제 집 주변을 얼쩡거린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지요. 그때 최 과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어제 마당을 쓸던 칠복이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생각 좀 해봐요. 어제 그 누더기 입은 총각놈 말고 우리 집에 온 외인이 누가 있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혔다더니 밥 안 준다고 앙심을 품고 밤중에 담을 넘은 게 분명하지. 이 과부도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놈이야. 얼굴은 번드르르 하더니 속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커먼 놈이었군. 당장 그놈을 찾아내서 관가에 넘겨야 해요. 칠복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장정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칠복이의 덜미를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감히 박 과분의 옷가락지를 훔치고도 여기서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있느냐? 칠복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둑이라니요? 저는 맹세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밤새 추위에 떨며 동굴에 있었단 말입니다. 칠복이가 결백을 주장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과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굴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과부는 칠복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고약한 놈, 내 놈이 어제 우리 집 부침개 냄새를 맡으며 침을 흘릴 때부터 알아봤다. 보물을 어디다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칠복이의 보따리를 낱낱이 뒤져보았지만 그 안에는 낡은 집신 한 짝과 구멍난 수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악한 놈이 땅속에 파묻었거나 산속에 숨겨두었겠지.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모양인데 내 놈의 그 뻔뻔한 낯짝이 바로 증거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인심 사나운 과부들의 편을 들기보다는 외지인인 칠복이를 몰아세우는 편이 훨씬 쉬웠습니다. 칠복이는 졸지에 마을의 평화를 깨트린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수십 명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칠복이의 절규는 매정한 겨울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옷가락지는 박 과부가 전날 밤 술기운의 뒷간에 갔다가 떨어뜨린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실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만만한 칠복이를 범인으로 지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명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워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람 하나를 산채로 매장해버리곤 하지요. 칠복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배가 고플 때도 잃지 않았던 삶의 의욕이 사람들의 차가운 오해와 멸시 앞에서 툭 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칠복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처럼 기구한 놈이 또 있을까? 밥 한 술 얻어먹으려다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이 원한을 어찌 풀란 말인가? 칠복이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참담한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마을 광장 한복판, 칠복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거적대기 위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가 되어 갈라졌고 입술은 터져 핏자국이 낭자했지요. 하지만 눈앞의 박 과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을 장정들을 독촉했습니다. 여보게들, 이놈이 입을 열지 않으니 본때를 보여줘야 하네. 우리 집안의 가보를 훔쳐가고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하니 이 어찌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는가. 박 과부의 사주를 받은 장정들이 커다란 멍석을 가져와 칠복이를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멍석말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형이 시작된 것이지요. 칠복이는 멍석 속에 갇혀 하늘조차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이 과부와 최 과부 역시 곁에서 부채질하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더 세게 치게. 저놈의 고집이 꺾여야 옷가락지 행방을 말할 것 아니냐. 말 못하는 짐승도 때리면 듣는다는데 저놈은 사람 가죽을 쓴 괴물인 게 분명해. 몽둥이가 멍석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칠복이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칠복이는 멍석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었고 추운 건 견딜 수 있었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도둑놈 취급을 받으며 개돼지처럼 매를 맞는 이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어찌 이런 모진 세상에 홀로 두고 가셨습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던 죄밖에 없는데 일이 허망하게 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매질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칠복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제야 장정들이 몽둥이를 멈췄습니다. 최 과부가 다가와 발로 멍석을 툭툭 건드리더니 혀를 찼습니다. 죽은 건 아니겠지? 재수없게 우리 마을에서 송장 치우게 생겼네. 박 과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죽든 살든 상관없다. 이런 놈은 산속 깊은 곳에 내다 버려야 해. 짐승밥이 되든 얼어 죽든 그것이 저놈의 팔자 아니겠느냐. 장정들은 칠복이가 말린 멍석을 지게에 짊어지고 마을 뒤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굶주린 늑대들이 출몰한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지요. 그들은 가파른 절벽 아래로 칠복이를 내던지듯 버려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굴러떨어진 멍석이 바위 틈에 걸려 멈췄을 때 칠복이는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차가운 눈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온몸은 피멍으로 얼룩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멍석 틈새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칠복이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이리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공포도 아닌 시퍼런 복수심과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저 간악한 과부들은 평생 자신을 도둑놈이라 욕하며 떵떵거리고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추락한 이 순간 칠복이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시 일어서는 일만 남았을 뿐이지요.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저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기겠노라는 굳은 결심이 칠복이의 식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추락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된 칠복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바람이 절벽 아래 골짜기를 훑고 지나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멍석에 말린 채 버려진 칠복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의식은 가물가물 멀어져 가고 이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그저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안해질 것만 같던 그 찰나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탁 소리와 함께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산짐승이 먹다 남긴 찌꺼기인 줄 알았더니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하나 남아있구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인자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칠복이를 감싸고 있던 멍석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는 인근 암자에서 수행하던 노승이었지요. 노승은 피떡이 된 채 굳어버린 칠복이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구들방에 칠복이를 뉘고 귀한 약초를 달여 입에 흘려넣으니 반나절이 지나서야 칠복이의 가슴팍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칠복이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은은한 향내와 함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복받쳐 오르는 서름에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세상이 이리도 무정합니까?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매질과 누명뿐이니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칠복이의 통곡 소리가 암자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노승은 그저 묵묵히 차 한 잔을 따라줄 뿐이었습니다. 노승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눈 덮인 산길과 같아서 힘으로 가려 하면 미끄러지고 욕심으로 채우려 하면 길을 잃는 법이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내 잘못이 아니나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칠복이는 노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승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책 한 권을 꺼내 칠복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 책은 글자가 아닌 기묘한 그림과 비유로 가득한 고서였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천하의 인심을 얻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환술이 아닌 진심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음의 꾀가 담겨 있다. 내가 진정으로 복수를 원한다면 칼을 들지 말고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거라. 욕심 많은 자는 더 큰 욕심으로, 자존심 센 자는 그 자존심으로, 의심 많은 자는 제 의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법이다. 칠복이는 그날부터 노승 아래서 몸을 추스르며 고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깨달았습니다. 박과부의 탐욕, 이 과부의 허영, 최 과부의 불신이 사실은 그들의 가장 약한 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칠복이의 몸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예전의 순박한 머슴이 아닌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로운 이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떠나려는 칠복이에게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건네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기술이나 그 끝은 반드시 덕이어야 한다.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되 그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리지는 말거라. 칠복이는 노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지는 노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 과부의 콧대를 단번에 꺾어버릴 기상천외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락의 끝에서 얻은 이 귀중한 깨달음이 과연 마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가시고 대지에 파릇파릇한 기운이 돋아날 무렵 마을 어귀에 웬 낯선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반듯한 갓을 썼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지나가는 개들도 짖기를 멈출 정도였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멍석에 말려 떠났던 칠복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만큼 고결한 자태였습니다. 칠복이는 노승에게 배운 대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몸에 두르고 다시 그 새 과부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가장 먼저 돈밖에 모르는 박 과부의 집 담벼락에 대고 커다란 보따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서 주운 평범한 돌멩이들이 가득했지만 칠복이는 그것을 봄을 다루듯 닦으며 혼잣말을 크게 내뱉었지요. 허허, 이 영물 돌이 있으면 열흘 안에 황금 100냥이 굴러 들어온다는데 혼자 다 가지려니 민망하구먼. 담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박 과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욕심쟁이 박 과부는 참지 못하고 대문을 빼꼼히 열어 칠복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지나가시는 선비님, 그 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황금이 생긴다 하시는지요? 칠복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복을 부르는 귀물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박 과부는 안달이 나서 칠복이를 방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자존심 강한 이 과부였습니다. 칠복이는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이라며 텅 빈 상자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세상 모든 남자가 그 발치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데 이 마을엔 그럴 만한 기품을 가진 여인이 없으니 아쉽구나. 도도함이 하늘을 찌르던 이 과부는 그 소리에 자존심이 상해 칠복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비님, 이 마을에서 나보다 기품 있는 여인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비단을 내게 보여주시오. 칠복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목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저 공기처럼 보일 뿐입니다라고 응수했고 이 과부는 자신의 안목을 증명하려 칠복이에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최 과부에게는 진실을 보는 거울이라 속이며 낡은 노스의 대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하는지, 누가 내 재물을 노리는지 다 보인다오. 평소 사람을 믿지 못해 밤잠을 설치던 최 과부에게 이보다 더한 유혹은 없었지요. 그녀 역시 칠복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노승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욕망을 건드렸을 뿐인데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서로 칠복이를 모시려 안달이 났습니다. 칠복이는 그들의 집을 드나들며 맛난 음식을 대접받고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홀리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게 만들 함정을 차근차근 파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복이는 새 과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세 분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놓고 정성을 들여야 이 기운이 완성됩니다. 욕심과 허영, 그리고 의심에 눈이 먼 새 과부는 칠복이가 놓은 덫인 줄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칠복이는 더 이상 매 맞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스리는 진정한 책사로 거듭난 칠복이의 반격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 되었습니다. 박 과분의 넓은 안방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칠복이는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부좌를 틀었고 그 앞에는 세 과부가 각자 가장 귀하다는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침을 삼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세 분의 정성이 하나로 모여야만 황금백냥도 천하의 미색도 주변의 음모를 막는 힘도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숨겨둔 보물들을 꺼내어 저 대야 속에 담으십시오. 욕심쟁이 박 과부가 가장 먼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지난 겨울 사라졌던 그 문제의 옷가락지였습니다. 칠복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박마님, 이것은 분명 지난번 도둑 맞았다고 소란을 피우던 그 보물이 아닙니까? 박 과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며칠 전 뒷간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미 그 총각을 내쫓은 뒤라 무안하기도 하고 아까워서 입을 닫고 있었지요. 그런데 선비님 말씀을 들으니 이 옷가락지를 바쳐야 황금백냥이 온다기에 그 순간 옆에 있던 최 과부가 비명을 지르며 자기 보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언니, 그럼 그때 그 총각은 정말 죄가 없었던 거야? 나는 언니 말만 믿고 그놈이 내 집 담도 넘었을 거라며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는데 최 과부의 보따리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이 적힌 장부가 나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던 그녀의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지요. 이 과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품 있는 척 도도하게 굴던 그녀의 보따리에서는 남의 집 잔치 때 몰래 훔쳐온 값비싼 비단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당황하여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거짓말을 했잖아.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청렴했다고 그래.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껄껄 웃으며 쓰고 있던 갓을 벗고 도포를 풀어 헤쳤습니다. 아지매들, 저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난 겨울 밥 한 술 구걸하다 멍석에 말려 죽을 뻔했던 그 떠돌이 칠복이입니다. 새 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한 선비인 줄 알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는데 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머슴 칠복이라니요. 칠복이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마님은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고 이 마님은 허영 때문에 남의 물건을 탐했으면 최 마님은 불신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 광장으로 나가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옷가락지와 장부를 가지고 관가로 달려가 작년에 그 멍석말이 죄까지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새 과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보기가 보여준 영물 돌이나 투명 비단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던 것이지요. 칠보기는 그들의 사죄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대로 칼을 들지 않고도 그들의 콧대를 꺾고 진실을 인양해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광장에 모여 새 과부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옷가락지 도둑이라는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칠보기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세월의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만이 남았습니다. 칠보기의 재치가 일궈낸 이 소동이 마을에 어떤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 광장에서 벌어진 새 과부의 고백은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옷가락지 도둑으로 몰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칠보기가 실은 아무 죄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매질에 앞장섰던 장정들과 욕설을 퍼붓던 안악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박 과부와 이 과부, 최 과부는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창피함에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그들을 관가로 끌고 가는 대신 넓은 아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님들 제 누명을 벗겨주셨으니 더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님들이 쌓아둔 그 넘치는 재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마님들이 지은 죄를 씻고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칠보기의 이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모두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건만 칠보기는 노승의 가르침대로 덕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지요. 새 과부는 칠보기의 너그러움에 진심으로 탐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과부는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나누었고 이 과부는 거만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을 노인들의 옷가지를 기우며 봉사했습니다. 최 과부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인자한 아주머니로 변모했지요. 마을에는 오랜만에 시기심과 질투 대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칠보기의 처지였습니다. 칠보기는 새 과부의 집을 드나들며 보여주었던 그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의 어엿한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눈치를 보며 머슴살이를 하던 떠돌이가 아니었지요. 게다가 박 과부의 먼 친척벌 되는 참한 처녀가 칠보기의 됨됨이에 반해 연을 맺게 되었으니 지지리도 복 없던 팔자에 드디어 이름값 하는 7가지 복이 한꺼번에 굴러들어온 셈입니다. 결혼식 날 마을 잔치에는 새 과부가 앞장서서 음식을 장만하고 칠보기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칠보기는 신랑 방에 앉아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멍석 안에서 흘리던 눈물, 산속 노승이 건네준 고서, 한 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렸던 기막힌 꾀까지. 그 모든 시련은 결국 칠보기를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칠보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며 어려운 이들의 고민을 재치 있게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꾀쟁이 칠복 선생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배고파서 울던 담장 밑이 훗날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도 뼈 아픈 추락도 결국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칠복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혹여 지금 삶이 고달프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칠복이처럼 재치와 덕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칠복이의 기막힌 꾀가 우리네 가슴 속에 작은 웃음과 지혜를 남겼기를 바라며 이 야담을 갈무리하겠습니다.